오늘은 손택수 시인의 나무의 수사학이면 레토릭인데, 그죠? 1. 첫 번째 연작시입니다.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세태를 가로수를 통해 형상화한 시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자체, 그 본질,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내재한 가치가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한 가치죠. 무엇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가치, 그 가치로 평가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사람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해타산적인 태도,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반어법? 반어법은 뭐예요? 속뜻과 격 표현이 반대인 경우죠? 그럼 꽃을 피워내는 거는 좋은 거잖아. 그럼 반어법이면은 원래는 나쁜 거란 얘기잖아. 그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웃고 싶지 않은데 웃는 거. 이런 거라고 보면 되네요. 화자는 도시에 제대로 뿌리를 박지 못하면서도 환경에 적응하여,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를 치욕으로 푸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왠지 해설이 더 어려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한번 읽어보면은 감이 좀 오겠죠? 봅시다. 전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나무를 관찰하면서 화자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곧 나무가 화자고 화자가 나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시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결국은 이주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라고 했지만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이라고 했단 말이야. 결국 화자 이꼬르 나무, 나무 이꼬르 화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나무는 치욕으로 푸르다라고 했지만 나는 이 도시를 살아가는,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 또한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좀 독특하지 않아요? 여기 마침표가 아니고 뭐예요? 쉼표예요. 자, 그 다음에 얻다라고 하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꽃이 피었어. 이거는 뭐야? 그래, 그냥 꽃이 핀 거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무가 꽃을 피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도시가 나무에게, 이때 나무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나무는 그냥 관찰 대상이야? 관찰 대상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화자의 대리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시는 요 단어가 실질적으로
이 전체의 내용을 꿰뚫고 있는 키워드라고 봐야 돼. 핵심어라고 봐야 돼요. 꽃이 피었어.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고 꽃이 피었구나. 좋은 거구나. 역시 넌 똑똑해 훌륭해. 라고 했더니 아니야. 도시가 반어법을 가르친 거야. 즉 무슨 소리야?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와 표현, 즉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 그렇다면 도시가 반어법을 가르쳤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살라고 가르쳤다는 거지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 그것은 힘겨운 상황에서 꽃을 피웠지만 그 꽃을 피운 것은 내가 어떤 극복 의지, 희망, 꽃을 피우고 싶어서 피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뭐라고? 억지로 꽃을 피워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의인법이고요.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다. 뭐 요건 전체가 다르겠네요. 이 도시에 이주민이 된 뒤부터 누가? 화자가. 근데 이주민이래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착을 잘 못하고 있어. 도시적 삶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낸다는 것, 즉 뭐야? 가식이나 숨김이 없이 산다는 것, 순수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가 누구야? 시적 화자겠죠. 시적 화자가 어떤 존재야? 도시의 이주민이야. 외부에서 시골이겠지. 뭐 시골이라고 씁시다. 도시 반대에 이주해온.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야?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무엇을 깨달았는데 그렇지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결국 뭐야? 순수한 삶 그 다음에 진실한 삶 이거는 뭐야? 도시에서는 먹혀들지가 않는 거야. 현대 문명 내지는 도시 문명의 삭막함을 나도 깨달은 거지요.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뿌리라도 내리자. 들뜬뿌리는 뭐야? 안정적이지 못한 삶의 모습,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도 내리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여기서 나는 곧 깨달은 거예요, 나도 곧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나도 곧 깨달은 거예요. 나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깨달은 존재가 먼저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뭐야? 도시에서 반어법을 가르친 존재, 도시가 반어법을 가르친 존재. 뭐 나무도 깨달았죠. 그리고 나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적 화자와 나무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야?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아니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이게 반성이에요? 성찰이에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 그러면 반성적 태도이고 성찰적 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내용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거는 반성 성찰이라기보다는 도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이다 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래 내가 버틴다 버텨 내가 산다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한번 해보자 내가 악착같이 산다 내가 이런 거거든요.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다짐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짐을 드러내는 거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어조가 어때요? 이거는 살아있겠다 버티겠다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기보다는 도시적 삶에 대한 반감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이 거지 같은 거 진짜 내가 버틴다 버텨 뭐 이런 거거든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비트는 법? 자, 어떻게 본다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 드러내지 않고서나 상대방을 깔 때는 까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방법, 쉽게 해서 가식적인 삶의 방법이죠. 그걸 비트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A는 B이다
은유법이죠. 그러면서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의인법이 되겠네요.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그가 누구야? 나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뭘? 자, 조금 전에 본 걸로 봤을 때 우리는 나무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본다면 이 시는 지금 메타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유에 철저하게.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화자의 삶 내지는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화자의 삶으로 해석을 해야겠네. 그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꽃향기를 따라. 꽃향기? 후각적 심상이죠. 근데 이걸 후각적 심상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의미상으로 본다면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봐야 돼요.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 쉽게 얘기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자, 그럼 나비와 벌은 나의 외적 아름다움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만 보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나무의 화려함을 취하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로 본다면 결국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집은 아니겠지. 설마 집에서도 외적인 아름다움이겠어요? 조건은 아니겠죠? 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외적인 조건, 나 자신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붕붕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생기게 된 성질. 그게 바로 뭐겠어요? 중금속에 의해서 나무가 물들었다든가 병들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공해에 의해서 자동차 매연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인들이 뿌린 약물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파리들이 어떤 독성에 대한 내성이 생겼어. 그럼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데요. 자, 이 내성이라고 하는 걸 나로 봅시다.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지는 도시생활을 하면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부분적인 요소들. 승질머리가 더러워진다든지 이해타산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수함이 잊혀진 상태인 것을 벌레들이 변함없이 씹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레들은 뭐예요? 벌레들은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아니야.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나한테서 그 사람에게서 아주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해타산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존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음성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뜯어먹는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착취해 간다는 것, 아주 그냥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는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겉이라고 하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며 말초적이고 감각적이며 이해타산적인 도시인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가로등은 그냥 공간적 배경이겠네요. 그냥 삭막한 도시 환경 속에서 허구한 날, 늘, 항상, always 신경증과 그렇죠. 아까 같은 이런 벌레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비라든가 벌하고 만나서 살려면 불면증 걸리고 신경증 걸릴 거예요. 그죠?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열 받은 거죠.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무엇이 꽃이 치욕으로 푸르다는 거야. 그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치욕적이다는 것은 꽃을 피워낸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르다는 시각적 심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부정적 이미지로 봐야지 이걸 긍정적 이미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꽃은 삭막한 환경 속에서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건강해서가 아니라 치욕과 상처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치욕스러운 삶을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치욕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손택수 시인의 나무의 수사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이고요. 비유적, 상징적이죠.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면서 도시 환경을 비판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죠. 속내를 숨기며 가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적인 삶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적 화자, 나와 시적 대상, 나무를 동일시함으로써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메타포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유예요. 네, 비유인데 이 비유를 조금 다른 의미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한다 내지는 조금 깊이 있는 비유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메타포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인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도록 할게요. 자,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또는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비유를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다른 것들 속에서 유사성을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결국은 메타포 내지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과 함께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비유는 비교와 유추에 의한 유사성의 발견을 기본 원리로 하며 유추의 결과 한 대상의 의미를 다른 대상에 전이시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언어적 과정을 갖는다. 전이의 정도가 클수록 비유는 긴장성을 가지고 기능적이 된다. 메타포는 수사법상 비유법의 한 가지로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형상만 드러내어 표현하려는 대상을 설명하거나 그 특질을 묘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와 나무와 화자는 동일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화자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 뭘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비유 내지는 메타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봅시다. 화자는요 도시의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에 있다가 도시로 들어온 사람이고요.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게 됩니다. 나무는요 자연에 있다가 도시로 심어진 존재예요.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즉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지요. 자, 그 상태에서 화자는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비트는 법을 익히고요 신경증과 불면증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을 도구적 가치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해서 내 걸 모든 걸 다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으려고 하는 나비와 벌 내지는 벌레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꽃을 피워냅니다. 화자는 이런 꽃을 피워낸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치욕으로 푸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삶 또한 뭐라고 봅니까? 치욕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정적 어조와 의인법, 반복법 등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네요. 자, 일단 단정적 어조를 먼저 본다면 꽃이 피었다 라고 해서 단정적 어조를 사용해서 힘겨운 상황을 이겨낸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죠. 뭐라고?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반어법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위선적 삶을 요구하는 도시 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봤겠지만 이 꽃은 단순히 이겨냈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치욕이라고 보고 있죠. 자기 화자가 꽃이 핀 것을, 나무가 꽃 핀 것을 치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끄집어내야 우리는 이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법,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해서 도시가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의인법이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도시는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자연물이 아니죠. 관념어예요. 사실은 추상어란 말이에요. 추상어니까 어찌 본다면 이건 추상적인 대상을 사람으로 표현한 거야. 의인법이면서 그 다음에 관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다른 해설서를 보면은 그냥 의인법 이러고 퉁치고 말더라고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나의 스승, 이거는 그렇죠. 의인법이면서 은유법이 되겠네요. 다음 볼까요?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이라고 해서 나무는 참을 수 없는 거겠죠. 그죠? 도치법이면서 그 다음에 의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법.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뭐뭐 하자, 청이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어떤 다짐,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도시적인 삶에 대한 비판, 반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버텨본다 내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붕붕거린다는 것, 뜯어먹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 앞 내용에서 화자가 나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보여주면서 나무가 상처를 입는 과정, 내지는 나무가 부정적인 존재, 어떤 존재, 나비와 벌이라든가 벌레 같은 자기 자신, 나무 자신을 도구적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시적인 삶의 어려움 내지는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손택수 시인의 나무의 수사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